또 다른 관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이 사모펀드를 투자한 이유가 자식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고 2달이 지난 2017년 7월에 코링크라는 사모펀드 회사에 74억 원의 출자 약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한 인물이 부인과 자녀 2명이라는 점입니다. 74억 원 중에 부인이 67억 원 출자를 약정하고 아들과 딸이 각각 3억 5천만 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투자는 누구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투자자로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4억 원 출자 약정 금액 중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조국 부인이 9억 5천만 원을 납입하고 28세 딸과 23세의 아들이 각각 5천만 원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3세 장남이 납입한 5천만 원은 조국 부인이 아들에게 그 당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자식에게 급조해서 돈을 주고 투자하게끔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의혹이 발생합니다. 증여는 아시겠지만 돈을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장남은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문제는 그에게 증여입니다. 조국이 만약에 그에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조국이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로 1,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이용하면 이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와 편법 증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편법 증여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모펀드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갑부가 있습니다. 그 갑부에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부와 아들, 딸 해서 총 3명이 어떤 사모펀드에 1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갑부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은 갑부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총 11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회사가 인맥을 활용해서 광급 공사 같은 땅 짚고 헤엄치기 공사를 많이 수주하게 되어서 30%의 수익을 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자 갑부는 자신이 투자한 10억 원의 30%니까 3억 원을 벌게 된 거죠. 이렇게 수익이 나자 돌연 갑부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펀드를 중도 해지합니다.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환매 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 수수료가 이익금의 70%라고 가정했을 때, 즉 갑부가 받은 이익금 3억 원 중 70%인 2억 1천만 원을 사모펀드에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갑부가 환매 수수료로 사모펀드에 낸 2억 1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즉 펀드에 남아있는 갑부의 아들, 딸에게 수수료 2억 1천만 원을 n분의 1에서 각각 1억 5백만 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부의 아들과 딸은 자신들이 투자한 5천만 원에 대한 30% 수익금이 있겠죠. 5천만 원의 30%니까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갑부 부모가 낸 환매 수수료 2억 1천만 원의 절반인 1억 5백만 원도 자녀들이 각각 받게 되어서 아들과 딸은 결과적으로 각각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갑부의 아들과 딸은 5천만 원 증여를 받아서 사모펀드 투자로 총 1억 2천만 원을 벌게 된 거죠. 그런데 1억 2천을 벌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오로지 갑부 부모의 돈으로 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만약 부모가 사모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 증여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1,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사모펀드를 통하니까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의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모펀드 편법 증여에 대한 한 은행 관계자는 편법 증여가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현되려면 몇 가지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조건이 예를 들어 갑부처럼 펀드를 중도 해지했을 때 그 수수료 이익이 제3자가 아닌 오로지 자녀에게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출자자가 사실상 한 가족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런데 조국 사모펀드는 이 조건을 충족하죠. 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사실상 조국 가족의 펀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대상 기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도 충족을 합니다. 조국이 투자한 기업이 가로등 회사로서 광급공사를 수주해서 급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급공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돈을 그냥 버는 사업이죠. 그래서 조국 사모펀드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딱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결국
편법 증여, 즉 세금 안 내고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가증스럽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뒤로는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것만 봐도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서울대 교수직에 떠나 있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조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서 대학생들 사이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저 광화문뉴스가 알아본 결과 서울대 대학생들이 이러한 비판의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조국의 행태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국의 내로남불형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대한민국 최고 인류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법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교수를 까내리는 데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동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단 서울 대학생들이 조국을 싫어하는 가장 가벼운 이유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은 2008년 서울대 동료 교수가 공천을 받아 교수직 휴직을 신청하자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4명의 교수가 안식년을 반납한다고 이야기했던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미 서울대 교수직을 2년 넘게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가로 휴직을 하게 된다면 무려 16명의 교수에게 안식년을 반납하게 만드는 것이니 말입니다. 남이 쉬는 건 타 교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지만 자신이 쉬는 건 나라를 위한 일이니 괜찮다, 이런 논리죠. 이러한 상황이니 당연히 조국의 정치활동에 논란이 지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국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지지 대선 운동이 논란이 되자 지금은 안식년 기간이라 학생들 강의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였고, 추가로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에는 서울대 휴직을 신청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된다면 또 어떠한 변명으로 저희를 놀라게 해줄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문재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인데요. 지난 6월 26일 조국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조국,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행정부형, 즉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 밝힌 것이죠. 조국이 이야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원래 본인의 자리인 서울대 교수직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으신 건지, 이번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서울대에 복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그가 5월 초 자신의 지인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자리 욕심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도 이런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정수석 하다 장관 자리 차지하고 다 하고 나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겠다. 조국 본인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지, 언제부터 서울대 교수직이 보험 정도로 쓰이는 자리가 된 것인지. 차,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광화문뉴스는 2018년 10월경 일어났던 사례가 불현듯 떠올랐는데요. 당시 사건을 확인해보면 조국이 2018년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안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의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호형 비판 등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리자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감민구 판사가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은 무리한 수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조국은 감민구 판사가 검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냐면서 판사 본인은 고위직 인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민구 판사가 삼성 인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길래 조국이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 문제가 된다는 첫 번째 문자.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있답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두 번째 문자.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 후보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입니다. 세 번째 문자.
최종 보고를 받은 바 진보 측 대변하는 땡땡땡 대한변협 회장이 거품 물고 저를 비토하여 2시간 이상 경론 벌이다가 저와 진보층 땡땡땡 변호사 패키지로 같이 낙마시키는 걸로 봉합되었다 하니 제가 이 사회에서 안티가 있다는 현실을 다 시절 연인으로 숙명으로 받으려 합니다. 네 번째 문자. 잘 계시죠? 인도 사업장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 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집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자, 여기까지 강민구 판사가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문자를 보고 조국이 도대체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지는지 아시겠나요? 저 가문뉴스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국은 마치 강민구 판사와 고위 인사인 장충기가 재판에 관하여 어떤 계략을 펼쳤다는 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일개 개인이 SNS에 올린 거라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SNS에 공유를 했다면 자신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신 거 아닌가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자를 빌미삼아 마치 무슨 계략이 있다는 듯이 SNS에 올린 것은 권력의 맛에 심취해서 또는 본인의 주장에 여론 죽이기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심지어 해당 내용은 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말바꾸기였는데요. 강민구 판사의 검찰의 밤샘 조사는 무리한 조사이다라는 내용, 조국 본인이 낸 책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밤샘 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추종하는 검찰이 밤샘 조사하는 건 되고 본인과 반대 세력의 검찰이 밤샘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건가요? 역시 사람의 본색은 지우지 못하는 건가 봅니다. 내로남불형 인간의 본 모습. 이러한 사태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윤모 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작성하여 조국을 정면으로 비판해 나섰습니다. 윤 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아닌 민정수석이 대통령인 것 마냥 사법부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여 조국에게 물을 먹였는데요. 이러한 글로 인하여 여론은 청와대 고위 인사가 현직 판사를 대놓고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며 청와대 비서실의 일개 수석 비서관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선출된 공직자처럼 사법부에 대해 이래저래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니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이 조국 아웃을 외치고 있는 거겠죠. 이러한 교수에게 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조국이 과연 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감이 조금 잡히지 않으시나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직무관찰, 대통령 친인척 감찰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망각하고 완장을 찬 듯 여기저기 나서지 못하니 법무부 장관 자리 차지해서 휘젓고 다니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온갖 사법부 적폐 비리가 걱정이 앞서는 광화문뉴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한마디.